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마태 10장 17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으로 2시간이 더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을 주의하라, 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그 한 시간이 2시간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붙였는데, 다음 시간까지 2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마태 10장 17절 우리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그 내막, 그리고 그들의 다음 시간에는 그들의 어떤 언행, 그들의 생태를 한번, 오늘은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전반적인 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들의 기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뭐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들의 어떤 생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할 사람이 누굴까 하는 그런 의미를 중심으로 아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한 의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 아니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너무나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고 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아주 이 흉악한 상황. 자, 사람들을 삼가라. 어떤 사람들, 우리를 휘두르는 사람들,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아주 흉악한 이러한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쪽에서 지칭하는 말로는 저는 선전선동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절대로 긍정적이거나 미래에 지향적일 수가 없고요, 좋은 쪽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선전선동은 오로지 조삼모사와 같다. 조삼모사,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구팽의 결과와 같다라고 하는 것. 선전선동하는 자들의 습성,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삼모사 같다, 또는 토사구팽 같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조삼모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미련스러운 원숭이를 비꼬는 비유의 말입니다. 하루는 원숭이에게 아침에 먹이를 3개를 주마, 그리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육사는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원숭이가 너무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과는 똑같죠. 똑같은데 아침에 3개를 주느냐 4개를 주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니,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라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는 거죠. 참 이러한 모습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옛말에 그 속담이 있죠. 우리말에 참 이런 속담이 좀 없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죠. 우선 먹기 수박이 달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먼저 우리는 뒤끝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좋은 것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먹기에 많은 듯 보이지만, 아침에 4개, 그러니까 많은 듯 보이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호리만큼도 없는데, 오히려 듣기에 좋은 듯한 말로 상대를 호린다, 상대를 유혹한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토끼 사냥을 마치고 나면 토끼 몰이에 앞장 세웠던 그 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는 개구자죠. 개는 팽, 삶을 팽자라고 그래요. 삶아 먹는다라는 의미로 실컷 이용만 당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헌신짝 버림을 받는 가장 바보 같은 가장 억울한 삶을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인들을 조심하라라고 했을 때 어떠한 정치인들을 조심할 것이냐? 토사구팽하는 사람,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 조삼모사와 같은 이런 사람. 앞에서는 아주 깍듯한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이러한 이런 정치적인 이런 선전선동에 등한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삼모사나 토사구팽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오늘 우리 곁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것이고, 이를 철저하게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이 사자성의 의미에서 결코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다. 어떠한 의미, 조삼모사와 같은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해 그냥 속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토사구팽과 같이 헌신짝 버리듯 열심히 이용만 당했다, 이런 뜻이죠.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가장 흉악한 인생의 결말과 그 말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이 내용을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수, 온 인류의 수는 79억 5,400만 명, 약 80억이죠. 80억이 가깝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세계 방방곡곡 여기저기에 흩어져 각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곧 유엔에서 정식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나라의 수는 약 230개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각 나라는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수의 무리가 때를 이루며 온 국민을 통솔하고 그 지도자의 이념에 따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곧 그 지도자의 이념에 따라,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정신상태, 대통령의 사상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정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정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22년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6월 5일 날 이 원고를 썼어요. 오늘이 12일인데 일주일 전에 썼습니다. 그리고 4일 전인 6월 1일에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자치의원들, 도의원이니 시의원이니 하는, 단체장은 누구예요? 도지사니 시장이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는 지방선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이념보다는 정책을 잘 살펴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을 텔레비 뉴스에서 나와서 그 뉴스 앵커들이 아니면 패널들이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오늘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들의 생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정치인들이나 정치평론가 혹은 시사평론가들의 저런 말에 100% 완벽하게 반대합니다. 뭘 반대해요? 이념보다는, 그 사람의 사상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이 정책을 잘 보고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저는 100%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자 할 때 중요한 첫 쟁점이 이념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저의 주장에 앞서서 전제한 이런 주장에 의해서 앞에서 전제한 그런 선전선동하는 자들의 정말 주의해야만 하고, 그래서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는 가장 올바른 인격의 삶,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볼 것이라는 말의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곧 어떤 그 한 사람의 이념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정치 이념이 생겨납니다. 정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 이념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이념에서 정책이 생겨납니다. 나는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야라는 정책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책도 정치 이념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정책이 수립되어 갑니다. 절대로 이념이 모든 그 사람의 언행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이를 절대로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걸 모르면 정책이 우선이다. 이념은 뒤로 젖혀놓고 정책을 보고 투표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걸 반대합니다. 자, 인간의 모든 주장은 절대로 그 이념을 근간으로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전제했습니다.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첫째 쟁점이 뭐라고? 이념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이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그 당사자의 인격 모독이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사상을 이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다.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잘못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다라고 해야만 하는 인격의 중심이 바로 이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그 이루어온 세상 사상에서 그 이루어온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온 그 사상에서 그 사람이 자라온 모든 환경과 습관에서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굳어져 버린 그 상태를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상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 또는 그의 인격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이 변한다. 그 이념이 변한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우리 옛말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새랴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곧 그의 근성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꼬는 속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이 아니고 그 어느 특정한 인간을 진단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중요 쟁점으로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사람, 그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있죠. 그는 과거 형을 자기의 자기가 시장이었을 때 자기의 시의 정책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 그런 생각으로 시정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유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스토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를 견디다 못한 형은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것이 실수가 됐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은 봐라 맞잖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형은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반격하게 되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 쟁점 꼬투리를 잡히고 말았죠. 이 정신병원 경력을 통해서 이 동생은 자기의 주장과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선전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기 딸 그리고 자기 아내의 한곡한 권유에 의해서 얼마나 스토킹을 받았으면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이었죠. 날마다 막 문자 폭탄이 막 쏟아져 나오고 엄청난 욕을 해대면서 막 하는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아내와 자기 딸의 권고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실수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러한 반전 상황을 견디다 못한 형은 그만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장례식장에 버젓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났죠. 근데 참배는 못했습니다. 그 형수가 못하게 했죠.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사진을 찍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나는 이렇게 형의 안타까움 장례에 내가 참배하러 갔는데 형수가 못하게 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선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쇼였죠. 이것이 바로 굿바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정 8년, 시장을 연임 4년을 2번 연임을 했죠. 그래서 8년 동안의 그 시정을 이끌면서 그 시에 관할 구역 안에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인원이 무려 25명에 이르렀다라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그러한 자기의 행정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당군 일의 가장 최고의 실적이라고 자랑 삼기도 한 상황임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졌죠. 대통령이 못 됐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한 달여가 지난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아까 지방선거,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7명이 그 보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을 또 함께 선거를 치르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대표는 안동에 나왔고요. 성남에 나왔고요. 또 국민의힘의 그 누굽니까? 홍준표 의원은 대구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보궐선거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궐선거에 함께 치러진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오픈 현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보궐선거에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인천 계양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땡당 세가 가장 강하다는 곳으로 알려져 일부러 이곳에 주민등록을 이적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아마도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다라는 해석이 온통 주변을 들끓게 했습니다. 그의 선거 공약 중에는 가장 이슈를 끈 공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김포공항 이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뉴스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곧 이 공약으로 인해서 결과는 뭡니까? 한 사람이 살고 전체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6월 1일 선거가 있었던 선거 전에 있었던 그 선거 공약 또는 출정식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든든한 지방정부, 유능한 민생일꾼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땡당이 지방정권도, 지방정부도 이제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주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바로 그 선거입니다. 오늘이 12일이니까 열 하루 전이죠. 그게 뭐 한 열 하루 전이니까 뭐 한 2주 전, 2주 전쯤에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참패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인천 계양을에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오면서 당에 대한 지지도가 31%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른쪽에 하늘색 그래프 밑에 맨 오른쪽이 31%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사진에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10%나 급락했다. 이재명 출마 좋게 본다는 37%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부 다 뉴스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 제가 인터넷판에서 제가 전부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으로 뭡니까? 선거 공약 이행률, 자기가 시정 그 SC에서 시장으로 8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경기도에 4년을 근무하면서 성남시장으로 5기에 6기 96%, 두 번째가 94%,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로서 96.1% 해갖고 이렇게 엄청난 공약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 공약 이행률을 보고 내가 이재명을 찍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를 대대적으로 인터넷에 실어서 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조선일보 사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 이재명만 살고 온 민주당은 아주 떡밥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토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왜 이렇게 그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까? 방탄 배지다. 그동안 시정 8년 동안에 행한 그 모든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동 게이트 엄청나죠. 그 안에 김혜경 씨의 법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사가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깜빵에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깜빵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는 취해법권입니다. 취해법권입니다. 법이 그 국회의원을 억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탄 배지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배지가 방탄 배지가 됐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재명이가 그 안동에다가 육군사관학교에 육군사관학교를 그 이전하겠다. 지금은 뭐 육군사관학교가 제가 뭐 이게 자세히 어디가 있다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 참 노원구에 있다고 그러는데 예? 노원구 어디가 있어요? 서울 노원구에 있죠. 서울에 있는데 이게 어디로 옮긴다고 그래요? 어디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고향으로 이것을 옮기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육사가 이전하려고 했던 곳이 어딘지 모르겠네. 제가 이 뉴스를 다 읽어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곳의 사람들이 그곳의 그 구민들이 난리법석이요. 왜 안동으로 가져가냐? 너만 살려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난리법석인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같은 당,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박 누군데, 이 박 누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대장동 게이트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그 잘못을 아랫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책임지겠네. 그 사람 당신이 시장이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라고 하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책임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내가 지겠다는 것이지 내가 사퇴하고 내가 뭐 물러나고 내가 정치 생명을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참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뭡니까? 앞에서는 그냥 막 내 책임이다라고 해놓고 그 책임이 밝혀지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요.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중에 정치인들의 이면성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시간 동안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목사를 주의할 것인지를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시간으로 정치인들의 이면성인 선전성동을 하는 자들의 습성을 주의하라.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람의 순전히 거짓말인 이러한 선전선동에 휘둘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저는 감히 진단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표리가 뭐예요? 거표자, 리자, 그 다를 뿌자, 아닐 뿌자, 한 가지 동자. 속과 겉과 겉표지와 속 내 마음이 내심 마음이 절대로 똑같지 않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표리부동한 이런 사람이라고 경계하라는 그런 경각심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각시키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을 절대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경고하시기도 하셨음을 귀담아 두어서 경각심을 고치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요? 거짓 선지자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뭐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선전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귀 밖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흉악한 이면의 흉기를 감추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쉬이 넘겨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강력한 의도고 우리 주님의 의지가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목회자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이죠.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옳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뭐 이 백목사 당신은 목사이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해야지 왜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가 어떻고 세상 나라의 뭐가 어떻고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절대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 5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단 한 분밖에 없었던 여자 대통령이 있었죠. 다 남자였는데 한 사람만 여자였습니다. 여자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아니지만 인도 스바라지 목사님에게 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완전히 머리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잘못했구나. 종교가 잘못했구나. 종교가 너무 목회자들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정종 분리의 그런 어떤 이론에 붙잡혀 가지고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뭐 예술 문화계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니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알려주질 않으니까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는 아멘 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이 민땡당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도 불상을 쐈느니 뭐 미상의 물체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난리법석이죠. 이제는 그렇게 꼭두각시 노릇했던 이러한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들 누가 키워냈어요? 목사들이 키워냈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안 해주니까. 사회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해줍니까? 오히려 그냥 뭐 선전선동하는 공산당이 좋고 사회주의가 좋고 하는 이러한 이념 교육들만 아주 그냥 뿌리 깊게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학교에서는 이러한 좌파 교육식을 하는데 정식 우파적인 교육을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교사들이 전부 전교조가 전부 우파들이 좌파들이죠. 전교조에 소속된 선생들 다 쫓아내버렸으면 좋겠지만 내 생각은 그러지만 나라에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면 학교가 전부 다 이제 마비가 돼버리니까 참 난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파 교육을 못 시켜요. 반공 교육을 못 시켜요. 근데 이런 교육을 누가 학교에서 못하면 어디서 해야 돼? 목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뭐 영어로는 파시즘, 공산주의를 막시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공 교육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기관을 하나 설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이념 레닌주의 뭐 아니면 마오이즘 중국의 마오이즘 그리고 뭐 칼막스의 이런 것에 정말로 골치 아파요. 근데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하려고 지금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지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리고 설교 중에서 정치인들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정치 목사가 뭐 정치 목사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교회가 올바른 정치인들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해방을 받은 지 지금 77년이 됐습니다. 77년 동안 반공교육이 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는 반공이 굉장한 이슈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기 그 뭡니까 대한항공 586인가 568인가 뭐 비행기 김현희 북한 공작원 여자 공작원 이거 폭파시킨 그거 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김일성이 인형 하형식 시키고 막 그런 난리법석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은 작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지금 난리지만 이제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전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뭐라고 이 삶은 소대가리야 그래도 찍소리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장악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이라고 하면 독일이라고 또 말이 완전히 빗나가는데 독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쪽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렇습니까? 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공고 출신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독 공고입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 한독 공고입니다. 왜 한독 공고냐면 한국과 독일의 합작 독일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수해주고자 했던 그런 협약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움으로 기술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인천에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인천 한독 지금은 이제 이름이 다 바뀌었지만 그리고 전라도에 나주 한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부산 한독인가요? 부산 지역에 경남 쪽에 그 무슨 한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 군데 한독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학교의 모든 기계들을 독일에서 이제 조금 쓰다가 중고 기계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선진 기계들을 많이 갖다 주고 그것으로 기술 교육을 해라라고 해서 이름이 한독 공고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주 공고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그 이미지, 독일에 대한 그런 생각은 뭐냐면 독일은 야, 참 기계를 너무 잘 만든다. 그래서 아주 믿음직하게 그리고 또 근면하고 성실하고 참 열심이다. 일본 놈들은 그냥 아주 그냥 일본 놈이라고 해서 제가 놈자를 빼고 일본인들은 그냥 아주 그냥 속 알맹이는 좀 허술하지만 외모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아주 이쁘게 근데 독일은 아주 외관은 좀 투명하지만 아주 탄탄하고 아주 튼튼하게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지금 한 40년이 흘렀습니다. 한 50년 흘렀네요. 한 50년 흘렀죠. 45년쯤 흘렀습니다. 45년쯤 흐른 후에 지금 오늘날 독일은 완전히 거짓말장입니다. 앞에서 한다고 그래놓고 약속을 이루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 총리가 들어섰습니다.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가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16년인가를 총리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을 받는 여자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의 이념이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동독 출신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있는 총리도 전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총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토에서 굉장한 아주 가장 큰 파워를 가진 나라가 독일인데 이게 완전히 위신이 국가의 위신이 완전히 땅바닥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무슨 군사 전쟁 물품을 보내주겠다 해놓고 주지도 않고 말이죠. 완전히 개판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좌파들은 거짓말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들이야. 뒤의 결말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5년이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은 저도 참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했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이러한 정상적인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교육기관이 돼야 되겠다. 왜 학교에서는 못하니까. 왜 학교에서는 못해?
교사들이 전부 빨갱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전부 좌파의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교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뭐 정교조가 뭐 7, 8, 90%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몇 프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입장은 뭐예요? 정종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이 말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협조하는 분리된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미 종교의 정관에서도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정관에도 정종분리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저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정치적인 또는 정치인들의 정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종교의 침묵 때문에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5월 10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이죠. 5월 10일부터 지난 2022년 5월 9일까지 5월 9일 12시까지 그리고 5월 10일 0시부터 바로 그 시간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이때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암흑의 시대. 저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5년을 암흑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제가 새로운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감히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 종교계의 이것은 분명히 종교계의 잘못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가장 올바로 세우기 위한 종교가 그 근간의 기둥이 되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행 안에서 정치인을 양육해야만 하고 교육자들, 선생들을, 교사들을 양육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이며 인문적인 방면에서 전혀 무관심하다시피 다시 말해 정종이 분리됐다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저 성경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77년간 이러한 세상적인 교육에 침묵하다가 보니까 이로 인해서 위험천만한 지난 5년의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기독교계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암흑기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이제 종교계가 정신을 차리고 신학을 중심으로 인한 정치, 신학을 중심으로 한 철학, 신학을 중심으로 한 문학 이 등등 모든 세상의 학문의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역량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한 신앙의 역량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했을 때 정치인들에 대한 첫 시간을 한번 우리가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이러한 그 선전선동하는 그들은 어떠한 생태, 어떠한 사상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이제 전반적인 내용 그 이념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들의 생태에 대해서 다음 시간 우리가 함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와 움츠기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며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가며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지 그 기준을 삼고 이정표를 삼고 또 삶의 지표와 방향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지침이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음을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청기와 청명을 도와여 주셔서 세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언정 세상에 속고 또한 거기에 굴복하는 안타까운 진정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생명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